이 계획서도 따로 배부가 됐나요? 네? 아직 안 됐죠. 네. 자, 심화 이론 및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번 심화 이론 강좌 성격 말씀드리고 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심화 이론 및 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그 세부 쟁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판서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화된 형태로 책을 읽어본다라는 느낌으로 이 기출문제집을 같이 활용하면서 그 지문 정리하면서 그 내용 습득하고 바로 이제 실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때 너무 기본 강의 때 했던 것들인데 좀 평이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1, 2월 달에 어차피 이 책으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정식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보도록 하고 기본 강의 때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거 그러면 어렵거나 또는 지엽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 베이스 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단원일지라도 나중에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문제를 곁들여서 이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기본서의 내용을 뭐 끝까지 꼼꼼하게 읽기보다는 그냥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는 것들은 각각의 쟁점마다 판례가 됐냐 안 됐냐 그 정리하는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판례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비례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뭐 신뢰부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뭐 처분의 성질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판례가 어떻게 처리했었고 우리 역대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쭉 많이 나왔는지 그런 거 정리하는 것도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인데 그 책의 특징하고 활용법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6페이지 보시면은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 책은 크게 그 1부 스테이지 1과 2부 스테이지 2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소방행정법 전용의 문제집은 아니고 나머지 직렬들도 이제 공통으로 대비하는 문제집이다 보니까 양 볼륨은 좀 있는 편인데 스테이지 1 여기가 21년도를 기준으로 최근에 5개년 기출 문제를 다 모아놨습니다. 보통 3개년 기출 문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페이지 수가 뭐 한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볼륨이 얇게 돼 있고 5개년 정도가 아마 평균으로 봐요. 5개년 기출 문제가 있고 이제 10개년 기출 문제 이렇게 가게 되면 보통 이제 2권으로 분권돼 있고 페이지 수가 이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어느 정도를 하는가는 이제 자기 본인의 선택인데 일단 5개년으로 이제 기본 볼륨을 잡은 게 3개년 하게 되면은 페이지 수가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니까 마음의 부담은 별로 없는데 그 3개년을 내가 완벽히 정리하게 되면은 대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5개년 정도를 보면은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년 문제를 다뤄본 사람하고 이제 5개년 문제를 다뤄보았다. 그러면 5개년치를 다뤄본 사람한테는 자기가 다뤄본 본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3개년만 처리한 사람한테는 아예 안 본 지문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전에서 좀 당혹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량을 이제 5개년으로 잡았고 두 번째는 그 행정사라는 이제 자격증 시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지문들이 좀 소방행정법하고 뭐 유사한 성격이 좀 있어요. 지문의 길이가 악랄할 정도로 길진 않은데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지문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행정사 문제까지 5개년치는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최근 5개년이니까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다 들어있고 스테이지 2, 2부는 원칙적으로 소방행정법만 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2는
그 5개년 기출 문제 중에서 우리 서방행정법하고는 좀 스타일이 먼 시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입법부 공무원인 국회 8급, 뭐 변호사, 그다음에 국가직 5급 승진 문제, 그리고 서방 간부 시험 문제, 이런 스타일들은 지문 하나당 길이가 한 4-5줄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이 길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지문들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빼서 이제 2부로 몰아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1부 5개년 기출 문제에 집중하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시는 법은 제가 쭉 진행하다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스테이지 2에는 서방행정법의 유형과 거리가 먼 시험들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를 스테이지 1에 담았으니까 16년도부터 그 옛날 문제들까지 그중에 필요한 것들은 좀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5개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잘 나오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구별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럼 6페이지부터 이제 스테이지 1, 최근 5개년 기출 문제가 이제 단원별로 쭉 되어 있는데, 전체 목차는 이제 1편부터 이제 5편까지 기본적인 구성인데, 이제 테마 1부터 테마 100까지 이제 100개 쟁점으로 이제 쪼갰습니다. 하나의 테마당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 단위이고, 그 문제마다 난이도가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 난이도 하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평이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한 14개, 15개 정도를 구성하는 난이도예요. 또 그거는 우리가 아침 모의고사 쭉 풀어보셨던 분들은 다 다뤄봤던 이제 기본 기출 문제들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중급으로 돼 있는 부분까지는 이제 보셔야 되고, 상으로 돼 있는 것들은 분류 기준을 실전에서 만났을 때 답을 고르기가 좀 힘든 거, 그런 거 위주로 난이도 상으로 표기했으니까 필요한 것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마 1부터 테마 100까지 쭉 있는데,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 1의 권력 분립과 행정은 파란색 점이 없다. 이게 이제 출제 빈도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파란색 점이 3개 찍혀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매년 건드리는 주제들이고, 점이 없는 부분들은 출제 가능성이 많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별 점 3개짜리 그런 게 이제 특급 주제들이고, 점이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것들은 기출 빈도수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서, 자, 16페이지 큰 목차로는 행정법 서론에서 챕터 1번, 자, 행정이고, 테마 1번에 뭐 권력 분립과 행정, 그리고 테마 2번의 통치행위 부분은 아마 틀리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 본격적인 좀 어려운 내용 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우리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해서 출제 빈도수는 이제 파란색 점이 2개 찍혀 있으니까 거의 2년에 한 번꼴로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법치행정 원리가 나오게 되면은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극과 극이에요. 이건 순수 이론 파트이기 때문에 법치행정 원리에서 내가 기출문제에서 다뤄본 지문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풀어보셔도 되는데, 법치행정 원리의 제목이 들어있고 내가 못 보던 지문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맨 뒤로 돌려서 이제 푸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은 순수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이거 어렵게 내게 되면 출제위원이 만점 방지호는 내는 전형적인 파트예요. 자, 테마 3번 우리 법치행정 원리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하는 게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통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행정부가 하는 행정도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제 위협으로서 행정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는
여러분들 행정법의 기본기를 이제 한 바퀴 도셨으니까 이 법치행정 원리는 아주 막연한 원칙이기보다는 법관이 행정처분을 놓고 사법심사를 할 때 쓰는 법관에게 주어진 업무 방식이에요. 판사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 지침대로 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써먹는 게 법치행정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관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 원고인 국민이 나에게 주어진 처분이 법에 위반되니까 행정처분의 취소를 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른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처분이 법에 위반되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 위법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오면 원하는 대로 인용 판결, 취소 판결 내려서 처분을 없애주면 되고 법관이 보기에 이 처분은 법에 위반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기각 판결 나간다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사법심사라고 하는 건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거죠. 행정부가 행했던 행정작용 중에 처분이 어떠한 경우에 위법이 될 수 있나. 이때 판사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도 안 되고 주사위로 굴려서 하는 건 더더욱이 안 될 것이고 이 처분이 문제가 있다. 이 처분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그 심사 방식이 이른바 법치행정 원리예요. 그럼 순서는 법관은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되는 처분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 법적 근거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살펴봐요. 만약에 이 처분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처분이다라고 판단되었는데 법의 근거가 없으면 그 처분은 당연히 잘못된 거다라고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때 시작하는 심사 원칙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에요. 유보라고 하는 건 미리 근거를 남겨두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 처분을 이 정도 할 때에 법에 쓰여져 있는가 안 쓰여져 있는가 그걸 심사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있는가. 이게 이른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행정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이걸 심사해요. 자, 이름이 유보라고 되어 있는 건 미리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심사 방식이 이제 순서가 이제 두 개가 돼요. 첫 번째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행정인가,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되는 행정인가. 이제 그거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정은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되고 어떤 행정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요거 하려고 이제 우리가 재량행위를 공부할 때 재량행위는 법의 근거 없더라도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신청했다가 거부 처분이었으면 재량행위를 거부한 거다. 그럼 그때는 법전에 쓰여져 있는 거부 이유 말고 법에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더라도 그건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법률 유보 원칙의 심사 문제가 애초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만약에 그 행정이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법적 근거가 있었어야만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법에 근거 없는 이유로 거부하게 되면 그건 위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하는 거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행정인가. 두 번째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행정이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적법하게 근거가 되어 있는가.
요걸 또 심사하게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행정이다. 그럼 이때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법적 근거라고 하는 건 이제 성문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성문법은 국회가 말하는 법률뿐만이 아니고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만든 시행령, 시행규칙도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있어요. 첫 번째. 법률이 아니고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입법에 적혀져 있다. 그럼 일단은 그 처분에 타당한 근거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오바해서 정하고 있으면, 그거는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리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쭉 살펴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행정부한테 위임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더라. 이게 이른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행정부가 정해라라고 위임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 대부분의 것들은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행정부 네가 정해라고 위임을 해줬으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가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다가 처분의 근거를 정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위임 자체가 불가, 행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다가 직접 규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게 되면 그 자체가 타당한 근거가 이제 못 되는 게 되니까 그 처분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정도까지는 아니면은 반드시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는 없이 행정부 니들이 정해봐라고 시행령, 시행규칙에다가 정하도록 하면 법적 근거가 갖춘 꼴이 돼요. 단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만능으로 되는 건 아니고 법률에서 하라고 정해주지 않은 것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위임의 한계를 오버한 게 되니까 타당한 법적 근거가 못 된다, 이런 식의 게임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이른바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자, 법적 근거가 별로 필요치 않는 재량행위이거나 또는 법의 근거가 제대로 갖추어졌다. 그럼 행정이 등장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행정이 법에 위반됨은 없는지, 이걸 보는 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이때 말하는 법률은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처럼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나 위임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것뿐만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법을 위반한 행정도 전부 다 위협이다. 그래서 그 성문법에는 어긋남이 없는 행정일지라도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행정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 심사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이 법률 우위의 원칙 심사할 때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 원칙, 그거 위반 여부를 이제 검토한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법치행정 원리에서 주로 다루는 테마들이고, 그 오늘 요 가로로 돼 있는 프린트 받으셨나요? 요약 프린트?
자, 우리 가로로 되어 있는 프린트 중에서 그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법치행정 원리가 있어요. 자, 법치행정 원리가 우리 행정법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작동 원리인데, 첫 번째, 형식적 법치주의하고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는 구별하는 법. 좀 이따 이제 6번 문제인가 거기에서 볼 거니까 여기선 2번. 우리 법치행정 원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두 개예요. 법률의 유보 원칙, 유보라는 말과 법률 우회 원칙 두 개가 있는데, 그 법률 유보 원칙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일단 법률 유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행정이 아니고 일정한 행정은 법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긍정문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이른바 법치행정 원리의 적극적인 표현,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 모든 행정이 아니고 어떤 행정은 법의 근거가 미리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이 법률은 눈에 보이는 거, 성문법을 얘기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면은 꼭 법률에다가 직접 다 규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위임을 해서 행정부의 위임 명령에서도 국민의 권리에 관련된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그 행정입법이 너무 남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임입법을 견제하려고 나온 내용이 위에 있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자, 법규라고 하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입니다. 이거를 창조, 시작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의회,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고, 행정부는 입법권의 수권, 국회의 법률에서 위임해주지 않으면 법률에서 언급도 안 한 내용을 행정부의 법조문인 위임명령에서 곧바로 법규를 창설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싹 다 그냥 무효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원리예요. 법규, 국민의 권리의사항 시작은 항상 법률에서 창조가 돼야 됨. 그래서 법률 유보에서는 법적 근거 끝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불문법이나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은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은 아님. 근데 법률 유보 그 왼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요 법률, 법적 근거, 이거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 그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인 근거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비교해서 조직법적 근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그럼 조직과 작용은 이제 뭐가 다릅니까? 이 조직법적인 근거라고 하는 건 어떤 행정 조직이 어떠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문제예요. 서방활동에 관한 권한은 소방공무원이, 도로교통 관리하는 건 경찰이, 세금 관련된 건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권한을 분배하는 규정이 조직법적인 근거. 이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서방활동에 관한 권한은 소방공무원에게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소방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정처분이 다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되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권한이 이 공무원 조직에게 있다라는 건 당연한 전제를 하고, 구체적인 개별 작용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른바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 있는가,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소방활동의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특히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뭐 구조구급 뭐 그런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적으로 이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징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청장, 본부장, 서장의 권한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과징금 부과하고 영업 정지 때리고 등록 취소할 때에도 각각의 작용마다 국민에게 안 좋은 것들은 법의 근거 있어야 한다, 이거.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4번에서 우리 법률 유보의 원칙이 단독 문제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의 적용 범위,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행정에까지 미리 법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문제예요. 견해는 항상 대립이 되는데, 쭉 내려오시면 본질 성설이 있죠. 이른바 중요사항 유보설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한 거는 유보,
법적 근거 있어야 되고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이런 견해인데 요 견해는 2단계로 심사해요. 중요한 거니까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에는 위임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심사하는 게 중요사항 유보설, 이른바 의회 유보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오른쪽에 5번 보시면은 우리 판례가 중요사항 유보설의 다른 이름이 이제 본질성설인데 이 말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냐까지도 한 번 더 심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하면은 유보,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인지 아닌지도 한번 심사해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의회 유보, 반드시 국회만이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 입법 자체가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자, 밑에 우리 판례가 본질적으로 인정한 건 뭔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달러 표시해 두시면 돼요. 돈. 우리 판례의 태도는 이름을 불문하고 국민에게 강제로 돈 내게 하는 것들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봐요. 그 프린트 5번에 있는 판례, 중요사항 유보설, 그 괄호치고 본질성설, 의회 유보 포함, 반드시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돈을 강제로 내게 하는 부분이 우리 판례가 대표적으로 취급하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리딩 케이스가 TV 수신료, 수신료가 포인트예요. KBS의 방송 수신료 금액,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 함께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로 봐요. 누가 방송 수신료 2,500원을 내야 되는가? 그러면 각 가정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 수신료 내야 되고 금액이 얼마인가? 2,500원. 금액이 크고 낮이 문제가 아니고 원치 않아도 강제로 돈 내야 되는 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수신료 금액이 얼마인지는 행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면 안 되고 금액까지도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 KBS에 이제 국민들이 내는 돈인데 뭐 사실상은 뭐 세금하고 똑같죠. 집에 TV가 없는 집은 거의 없으니까 TV만 설치돼 있으면 무조건 내가 원치 않아도 KBS에게 방송 수신료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법이 한국방송공사법에서 TV 수신료 금액 결정은 KBS 사장이 정한 다음에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건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다 정하고 있다. 그럼 이게 단순한 중요한 거면은 지금 행정부에게 위임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판례가 그거 본질적으로 중요한 걸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KBS 사장이 정하고 문화부 장관이 승인하면 된다라고 국회가 전혀 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규정된 법은 TV 수신료 부과 처분의 타당한 법적 근거가 못 된다예요. 그래서 이제 2,500원 부과하는 건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인 처분이다라고 이제 판결 나온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을 고쳐서 TV 수신료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다. 그래야지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타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도 우리 토지초과 이득세법, 세자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세금이죠. 강제로 돈 내게 하는 건 전부 다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특히 병사의 복무 기간. 그럼 내가 군대 간다 안 간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가게 되었으면은 나는 얼마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나. 이 복무 기간도 병사의 병역 의무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봤으니까 이 복무 기간을 병무청장이 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정하도록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국회가 만드는 병역법에 복무기간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밑에도 자,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의 고급의 의미 옆에다가 중과세 써두시면 돼요. 단순한 별장이 아니고 단순한 주택이 아니고 고급 주택이다 그러면
무거울 중자에 세금 부과예요. 아주 무거운 세금을 때리도록 돼 있었어요. 그럼 이 고급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돈 내는 문제에 완전 직결되고 있으니까 이 고급의 의미를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위임하면 되고, 뭐 소재지가 이제 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뭐 대구면 이제 수성구, 바닥 면적은 뭐 300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의 의미를 법률에다가 직접 적어야지, 무지막지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이 고급 주택의 고급의 의미를 함부로 행정부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전부 다 의회 유보 사항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CF 해두시고 가장 난이도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빨리 찾는 방법은 사업 시행 인가 요거 나오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의, 어떤 비율만큼의 사람들이 동의, 찬성해야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나. 그래서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4분의 3인지 얼마 사람들이 동의해야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나, 이거의 문제인데, 이 사업 시행 인가 동의 정족수 나오게 되면은 찾는 건 딱 하나예요. 조합이란 말이 있나 없나.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이거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재건축을 행하는 예외적인 모습이에요. 이 경우는 반드시 몇 분의 몇이 동의해야지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건지, 이건 반드시 법률에 있어야 되는 본질 사항이고, 오른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가 아니고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조합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하니까 이건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나오는 2단계야. 이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4분의 3 이상이 동의했을 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법에다가 한번 못을 박았으니까, 조합이 하는 사업 시행 인가는 이제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몇 분의 몇이 찬성해야 되는지를 위임하더라도 괜찮았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그럼 그 밑에다가 위임 불가 써두시면 돼요. 위임 안 됨.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 나오게 되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이건 위임하면 안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동의 정족수가 직접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이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거치고 난 다음 문제이니까 여기는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이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다.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몇 분의 몇이 찬성해야 되는지를 위임해도 상관없었음. 자, 그럼 이제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그 1번 문제가 있고, 복습하실 때는 그 지문별로 정리한다라는 습관을 꼭 들이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자, 문제가 법체행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문제 제목 자체가 항상 행정법에서는 단원명이니까 이제 법체행정 원리 파트, 행정법 서론의 가장 앞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1번 법 우위의 원칙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모든 행정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행정이 거슬리면 안 되는 법의 종류는 넓은 의미예요. 형식적 법률, 겉으로 보기에 법률이니까 국회 제정법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행정부가 만드는 법조문, 법규명령과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나머지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면은 2번. 자, 법체행정 원리의 현대적인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 아니고 방향이 바뀌었어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제 옆에다가 이제 그 1번에 이제 두 번째 지문 옆에 이제 6번 문제 써두시면 돼요. 6번.
그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1번 문제에 2번 지문은 만약 복습하실 때 그 6번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상금 문제. 자, 3번 볼게요. 자,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에 법률은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법적 근거예요.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고 국회를 거치지 않은 명령, 이게 법규 명령이에요. 그 시행령식 규칙은 원래 행정부가 만드니까 국회 안 거치겠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불문법원, 문장 아니지만 법이다. 이 관습법이나 판례법은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법률 여부에서 법률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줄이 X.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국회를 거치지 않은 명령까지는 법률 여부의 법률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조문 아닌 것들은 법률 여부에서의 법률이 아니다. 4번이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지문이에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고 작용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예요. 작용법적인 근거. 개개의 활동마다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법률 유보 원칙이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버리게 되면 이러한 행정 권한은 너희에게 있다. 라는 조문 한 줄만으로 그 권한 내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전부 개별적인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이런 꼴이 돼버리니까 이건 국민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넓게 돼요. 자, 만든 건 1번이었고 연결되는 게 6번이 있었으니까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6번 문제 같은 게 보시면은 지문이 이제 길지 않죠.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다음 중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걸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절대 안 풀리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럼 1, 2, 3, 4 보니까 전부 다 좋은 말들이고 다 착한 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서 푸는 영역이 아니고 이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해설지를 봐도 이제 긴가민가 그런 게 돼버리는데 자, 우리 형식적 법치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기본 이론 때는 안 했으니까 그냥 잠깐 보시면 일단 법치주의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법치주의가 좋은 거니까 지금 행정법에 가장 대전제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도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란 말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 깝깝하고 막 그렇게 이해하려면 이건 풀리지 않아. 그래서 넓게 보게 되면 형식적 법치주의도 법치주의 하나니까 당연히 이제 장점이 있는데 세상 일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점도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된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지금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있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게 되면은 여기에 장점이 여기에 단점이 되고 여기에 단점이 여기에 장점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또 뭐하고 비교하냐면은 법치주의 하기 전에 이제 뭐가 있었겠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른바 인치주의. 법이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는 거. 이게 왕이지. 왕은 사람이니까 지 맘대로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예측이 안 되더라. 이 당시에 만드는 법은 왕만을 위한 법이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을 위한 내용은 한 개도 없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하면 여기에 단점을 극복하려고 나온 게 형식적 법치주의. 얘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얘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단점 보완하려고 이쪽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가 우리 법치주의 역사의 시작이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던 거를 지금 법이라는 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왕 네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법치주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왕이 하던 시대에는 행정, 입법, 사법의 구별이 없죠. 자기 혼자 다 하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이제 왕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다.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서 만들어서 행정부, 왕의 따까리들이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출발하다가 나중에 왕과 귀족을 다 없애버리고 행정부의 일을 하는 국가 관료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할 것이고 타고난 핏줄에 상관없이 평민이건 귀족이건 시험 봐서 행정 관료가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예요. 여기에 비하면. 옛날에 농사 지어야지 이게 시험 봐서 공무원 못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분제 타파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로 온 거예요. 이때는 왕과 귀족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이제 부르주아 계급의 아들 딸들인 새로운 이제 공무원 관료들이 이제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안 좋아지냐면 왕과 물려받은 이제 귀족의 자제들이 전부 다 힘이 약해지는. 그래서 행정부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으면 이게 전부 다 형식적 법치주의 요소예요. 왕과 귀족을 누른다. 부르주아 계급 평민들의 자제들이 국가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 기본적으로. 그럼 예전에 비해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신분제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에서 권리 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만능인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터진 게 정점을 찍은 게 이제 히틀러죠. 히틀러가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합법적이에요. 여기에 기초하면. 유태인 수용소 학살도 유태인 수용소 법에 근거해서 법의 내용대로 집행한 거예요. 그 법을 히틀러가 멋대로 만든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독일 국민들이 직접 뽑은 독일 국회에서 전부 다수결로 통과된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는 법. 근데 법의 내용이 이제 무지막지한 거죠. 독일 민족의 건강과 우생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찌끄레기들은 희생돼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공익만을 내세운 그런 법이에요. 거기 이제 생체 실험으로다가 600만을 갖다가 다 이제 죽여버리는. 그래서 아무리 법이 절차대로 만들어졌고 법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나온 게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질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 법에 근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만능은 아니고 법의 내용도 바람직해야 된다라고 법의 내용을 좀 보자.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명사가 이른바 위헌법률 심사예요. 이 말은 법의 내용까지도 심사한다 안 한다. 심사한다. 아무리 절차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서 만사는 아니다. 법의 내용도 그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위반되면은 이거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심사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이제 막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 통제의 역할을 늘리니까 행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면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소다. 그러니까 또 같은 정당이다 그러면 국회하고 행정부가 이제 짝짝꿍 할 수 있잖아요.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의 당이면 대통령의 의도대로 법 만들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다 해버리게 되면 이게 견제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사법부의 힘을 늘리고 행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꼴이면 실질적 법치주의. 행정부의 권한을 늘리는 거는 전부 다 형식적 법치주의. 이걸로 풀지 않으면은 6번 문제는 답을 고르기 힘들어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행정부를 깝깝하게 만들고
사법부의 힘을 늘리는 것이면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1번. 자, 법률에서 위임을 하면은 법규명령 제정할 수 있는데 포괄 위임은 금지가 된다. 그럼 이 말은 막연하게 네가 다 정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그는 위임입법을 만드는 행정부를 좀 답답하게 하는 거니까 실질적 법치주의 맞고요. 자, 2번. 행정의 내부 조직이나 특별행정법 관계가 공무원 관계예요. 그 행정부 내부에까지 법률 유보의 적용을 확대한다. 이 말은 행정부 내부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행정부가 깝깝하다. 실질적 법치주의고요. 3번.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 심사제가 전형적인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근데 4번. 행정의 탄력성과 한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실질이 아니고 형식적 법치주의 요소다. 이렇게 돼요. 정답이 4번. 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 21페이지의 그 3번 문제는 그 오늘 복습할 때 풀어보세요. 키워드는 방송 수신료. 그럼 금액이 얼마인지 누가 내는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국회가 직접 스스로 정해야 되고, 비교해서 3번 지문은 자, 방송 수신료인데 자, 징수 업무. 그러니까 이 방송 수신료를 낸다 안 낸다, 내기로 하면 얼마를 낸다, 이런 게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자, 돈 내기로 했고 얼마를 내는지를 국회 법률에서 다 정했는데 징수, 누가 이 돈을 걷어가는가, 이거는 KBS가 직접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시켜서 그놈이 대신해서 거둘 수도 있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예요. 3번이 X. 다섯 번째 줄에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고 누가 거두는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두 번째 문제다. 예를 들면 원장님이 갑자기 우리 학원비를 2배로 올린다 그래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아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돈을 2배 더 내야 되니까. 근데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뭐 원장님인지 아니면 실장님인지 뭐 직원분인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 아니에요. 돈을 낸다 만다, 얼마를 더 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게 위임은 안 되고 반드시 국회가 정한다. 자, 오른쪽에 우리 4번 풀어보고 이제 쉬겠습니다. 4번은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쉽진 않아요. 자, 난이도 상으로 돼 있는 건 답을 고르기가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1번. 자,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법 다 됩니다. 자, 2번.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사법 형식의 행정 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행정이면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다 적용이에요. 자, 3번 덱스죠.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한 밑줄 행정행위. 그럼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했으면은 위법인데, 행정행위는 유일무이하게 위법성이 무효도 있고 취소 사유의 하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효뿐이다라는 내용이니까 3번도 X. 4번.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법규 명령도 포함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의 법률 유보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 플러스 법률의 위임이 있는 법규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도 일단 법적 근거 될 수 있다. 자, 5번이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법률 유보의 범위와 관련해서 본질 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 입법으로의 위임은 금지된다. 일단 본질 성설인데 이 본질 성설이 의회 유보가 아니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헷갈림. 본질 성설은 이게 중요사항 유보설이에요. 법률 유보의
견해 중에서 오늘날 통설 판례가 채택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면은 법적 근거 있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면 위임이 금지되는 부분도 있다라고까지 심사하니까 이름이 중요상 유보설이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따져본다라는 뜻으로 본질상설이에요. 이거 여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전부 다 위임이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두 단계로 나눠본다. 퍼스트, 세컨드. 첫 번째, 중요하면 법적 근거 유보가 있어야 돼요. 이때 말하는 법적 근거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도 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위임입법의 근거가 있어도 법적 근거 있는 게 돼요. 근데 이름이 본질성설이다라고 부르는 거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까지도 있느냐라고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본질적으로 중요하면 이때는 이제 반드시 법률에만 규정이 있어야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 파란색이면은 위임입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단계 심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단계에서도 한 번 더 심사해 보라.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한 번 더 따져봐. 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본질성설이지 두 번째 것만 중요상 유보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성설에 따르더라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단순 중요하면은 위임입법이 허용되니까 무조건 위임입법이 금지가 되는 밑에 것만 본질성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따져봐라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본질성설이지 두 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중요상 유보설 본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가 더 많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 법률 유보 나머지 어려운 문제 처리하겠습니다.